155mm 곡사포는 냉전 시대부터 자유진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포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55mm급 야포를 사용한 것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미국산 M114 견인 곡사포를 들여오면서부터다. 우리 군은 당시 303문에 달하는 M114를 도입해 운용했다. 하지만 M114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개발된 무기로 사거리가 짧고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였다. 미군은 M198 견인포를 개발, 1978년부터 M114 견인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주축으로 155mm 견인포 독자 개발에 돌입했다. M2, M101 105mm 곡사포의 국내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KH-178 105mm 곡사포에 이어 개발된 신형 야포가 바로 KH-179 155mm 견인 곡사포다. 1983년 개발이 완료되어 M114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군의 주력 견인포로 활약하고 있는 KH-179의 탄생 비화를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화포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황혜웅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화포 개발에 참여하신 문상규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산 화포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유화의 최재열 주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현대유화에서 최한순 주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자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열 주임님께 먼저 좀 여쭙겠는데요. 예. 현대유화는 어떤 회사이고요? 또 이 방산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생산하는 품목으로는 변속기, 자동차의 변속기, 그 다음에 CV 조인트, 그 다음에 트랜스퍼를 지금 자동차 부분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기계도 저희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계 쪽에 프레스를 지금 생산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유화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또 다양한 무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초의 국산 155mm 견인포인 KH-17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KH-179가 어떤 화포인지 간략하게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K-55 자주포와 쌍벽을 이루며 야전 포병의 주력 무기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에서 생산된 최초의 155mm 견인 곡사포. (18에서 3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며 포병 무기 체계에서 155mm 견인 포 계열의 명품으로 통하는 KH-179 곡사포다. 미군의 신형 M198에 필적할 곡사포로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H-179는 포신이 7.01m에 달해 사거리 연장탄으로 포격할 경우 30km 떨어진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 M114 155mm 구형 곡사포에 비해 포신은 2배 가까이 길어졌지만 획기적인 경량화에 성공한 덕분에 무게는 1톤 정도 늘어난 6,890kg 정도. 주한 미군과 국군이 보유한 CH-47 치누크 헬기에 매달아 수송이 가능한 수준이다.
1983년 실전 배치된 이후 현재까지 1000문이 넘게 생산되어 우리 육군의 주력 곡사포로 자리매김해온 KH-179는 우리가 만든 최초의 155mm 포이기도 하다. KH-179는 최초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 1과 개발에 착수한 1979년의 79 그리고 코리안 호위처의 KH를 합한 말이다. 1979년 독자적 개발에 착수하여 화포 개발의 독립선언을 상징하는 무기 KH-179. (1976년) 당시 우리 군의 화포 중 20km 이상을 쏠 수 있는 화포는 군사 원조에 의해 들어온 175mm 자주평사포뿐이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105mm 곡사포 국내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155mm 곡사포를 개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1978년 3월 육군은 155mm 견인 곡사포 M114의 성능 개선 사업을 미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1979년 6월 미국의 제안서를 접수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적 소유권 분쟁을 우려 공동 개발을 거부하고 독자 개발에 나섰다. 이렇게 탄생한 KH-179 견인포는 동급 화포 중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지녀 1980년대 북한과의 포병 전력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 더구나 KH-179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은 우리의 화포 개발 능력을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KH-179는요, 기존 미국산 곡사포인 이 M114와 자주 비교가 됩니다. 비슷한 데 또 서로 다른 여기 두 종류를 비교해 보면은요, 명확하게 KH-179의 특징을 또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최한순 주임님께서 조금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기종이 승리 우승하나 두 기종을 비교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중량을 보면은 M114가 5,761kg고 그다음에 KH-179가 6,850kg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게 최대 사거리가 KH-179가 30km, 그다음에 M114가 19.3k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포신 길이도 M114 같은 경우는 4m, 그다음에 KH-179 같은 경우는 7m라고 보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저희들이 포신의 특수 기술인 작인가공 기술이 이게 포신의 경량화와 그다음에 수명 연장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작인가공이라는 기술이 M114는 적용이 안 됐고 그다음에 179는 적용이 된 유압식으로 시스템이 적용된 장비입니다. 특히 그 포가 쪽으로 보면은 이게 상하부 쪽에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M114는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KH-179는 기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성능이 상당히 월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KH-179하고 M114가 서로 비슷한데 또 서로 다른 이런 면이 또 있군요. 이번엔 좀 황 박사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릴 텐데요. 네. 이게 105mm 포하고요, 155mm 포가 굉장히 크게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위력이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KH-179를 개발하게 되면서 육군 전력이 뭐 막강하게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형포 M114 그리고 신형포 KH-179 이렇게 같은 구경으로 놓고 비교를 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M114보다 이제 KH-179인 경우에는 155mm 구형포에 비해서 한 60% 더 나갑니다. 160% 정도 됩니다. 최대로 사격할 수 있는 것이 M114 구형포는 한 14km, 5km 정도 되고요. KH-179 신형포는
한 30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딱 보면 KH-179는 바로 사격이 가능한데 M114인 경우는 한참 15km를 가서 이론적으로 봐서 15km를 전진해서 거기서부터 방열을 하고 준비를 해서 사격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실 압력이 높다 보니까 탄에 주는 힘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사거리가 멀리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그 탄두가 무거워져도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탄두에다가 우리가 고폭약을 넣어가지고 사격을 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무겁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수단을 넣어서 발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M114 구형포보다는 KH-179포는 훨씬 군에서 공격을 하건 방어를 하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단시간에 공격할 수도 있고 사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전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포병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한민국 포병들은 구형 114보다는 신형포를 갖기를 원하고 있고 적과의 싸움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주 단적으로 105mm와 155mm를 아이와 어른의 이 부분으로 전력을 또 딱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만큼 또 이해력이 쏙쏙 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 과학 원로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 KH-179는 K 시리즈 중 최초의 이 155mm 이 화포입니다. 이 화포 개발과 생산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 먼저 우리 문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선진국가 동급의 성능을 가진 화포를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 시험 평가를 완수함으로써 선진국의 종속적인 기술 수준에서 탈피하고 대등한 기술 수준임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미국도 갖고 있지 않은 사거리 40km와 급속 사격이 가능한 K9 자주포를 국내 개발할 적에 상당히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 박사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거의 없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하여간에 개발할 때 생산 초기할 때는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공학도로서 갖는 애국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했고 완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볼 때는 과연 본받을 만한 선배냐, 능력면 헌신적이면 높이 사주면은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합리적으로 자기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면서 나가는 것이 과학자의 길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방위산업에서는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KH-179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우리 최한순 주임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980년도에 아마 KH-179 개발 양산 과정에서 이게 방위산업체에 아마 몰려있는 자원공단의 핵심 제조 기술을 아마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형태로 너무 수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제조 분야별로 보면 정밀 가공 분야에서는 특히 보신 부분은 특수 제조 공정 기술과 포매한 조립체, 직접 작동하는 포매한 조립체 같은 경우에는 정밀 공자공기에 의한 조립 기술을 축적하여 정말 게이지 적용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접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핵심 부품인 상하부 포가가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와 그 가심뭉치, 또 용접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아마 원동력이 되었고, 특히 개발 과정에서 KH-179 핵심 부품인 상하부 연결핀이 아마 크랙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아마 하루 걸러 기결제로 밤을 새우면서 그 문제의 크랙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게. 그래서 뭐 이미 잘 아다시피 저희들이 선행을 시켰는데 당시에 제가 한 12문 정도 불량난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아마 성면 보온제를 카바를 제작해서 밤새 선행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크랙의 어떤 그 불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죠. 이게 그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주택복자기 쪽은 정밀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하원실에서 저희들이 직접 절삭 가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파이널 조립까지 하는 그런 어떤 절차의 과정이 있었고, 특히 특수공정 쪽에서 크롬 도금이라는 게 약실 부위에 보신 약실 부위 도금은 아마 KH-179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공정을 거쳐가지고 특수가공, 조립, 유압 시스템, 특수공정 등이 현재 아마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 전차포는 전면 보신 내경에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기술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이 기술을 또 획득하게 된 어떤 이런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그 155mm 견인포를 직접 개발하기까지 역사적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황 박사님, 예. 1972년 이 을지훈련 그 당시에요. 이 방위사단 화력장비 보충용 국산화가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이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 배경이 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을지훈련은 이제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예비군들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훈련, 정부 연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지 연습은 정부 연습입니다. 뭘 하는 거냐? 비상사태에 자원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을지 연습입니다. 이게 왜 생겼나 하면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기습사건이 있을 수 있구나. 전방에 군이 안 지켜서 기습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총동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비정규전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을지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는 특히 이제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실제 동원 훈련을 했습니다. 동원 훈련을 하면서 보니까 포나 총을 무기를 가지지 못한 예비군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걸 보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군이라고 다 모이긴 했는데 맨주먹이고 총이라는 것이 90총들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동원 부대에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무기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 1972년 8월 달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 1972년 4월 3일 날 국산무기 시사회를 국민들 앞에 또 대통령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나 국민들은 다 이제는 그 예비군들까지는 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소총만 기관총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중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제기된 것이 소총 기관총보다 한 단계 높은 대구경 화포를 가져야 되겠다. 어느 정도 했냐? 이게 사단 규모니까 사단급까지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4.2인치 박격포, 그 다음에 105mm 곡사포, 무반동총. 당시에는 90mm 무반동총과 106mm 무반동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을지 훈련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105mm 곡사포도 우리가 만들겠다는구나 하고 인식을 갖게 됐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깜짝 놀라는 뉴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105mm 곡사포 개발에 대해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을 했던 이유도 됐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 결정에 의해서 이제 ADD가 지금 이제 4가지 이제 화포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이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 의원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우리가 한 번도 이 화포를 만들지도 못했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또 제작하고 또 이렇게 생산해 냈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어땠습니까? 황현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2년 4월 을지훈련 시 방위사단 화력장비 증가 보충용 국산화 지시가 떨어져서 국내 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관 창에서 정비 가능한 포가 부품 외에는 주요 부품에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5mm 곡사포인 경우 포신 및 주택복제하기에 600여 부품을 실물을 보고 역설계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105mm 곡사포를 갖고 73년 6월 25일 대통령 임석하에 다락대에서 사거리 2km의 시사회를 무사히 끝내고 군의 운용시험 실시를 위해 백령도에 배치를 하였었습니다. 예, 600여 개의 부품을 역설계를 통해서 제작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기술진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제작한 이 105mm 곡사포가요, 이듬해 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1974년) 백령도 상공. 북한의 미극이가 공공연히 나타나 우리 군을 위협하는 실전 상황이 전개됐다. 같은 해 2월 15일 북한 함정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우리 어선단을 포격해 한 척을 침몰시키고 한 척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우리 군은 연평도에 포를 배치하기에 이른다. 그 무기가 바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105mm 견인 곡사포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기만 했다. 주퇴 복주하기는 파손되고 탄피의 추출이 안 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화포 개발. 하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초기에 쓰라린 실패를 딛고 세계적인 명품 화포 개발에 다시 도전했다. 네, 황 박사님 지금 이제 VCR에서 지금 봤던 것처럼요. 이제 국내에서 제작된 이 105mm 곡사포가요. 이제 국가 긴급 상황에 이제 백령도에 투입이 됐다가요. 결국은 이제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이게 철수되게 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투입됐다가 나중에 철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시 입에 올리고 쉽지 않다? 그런 쓰라린 기억들이죠. 105mm 곡사포를 처음에는 이제 만드는 거 연습한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한번 사격해보자. 그래서 책임자하고 오원철 수석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고만 안 나게 부서지는 건 할 수 없더라도 사고만 안 나게 한번 발사를 사격을 해보자. 그래서 사격을 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기술 자료를 미국에서부터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고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생산해봐라. 얼마나 할까요? 10문을 해봐야지. 그래서 105mm 곡사포를 10문을 제작 생산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74년 2월 초에 10문을 제작했을 그 무렵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백령도 근처에서 어선이 납치돼 갔습니다. 국민들이 골기대회도 했습니다. 추탄대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됐던 그런 시기에 105mm 곡사포 10문 만드는 거 있지. 투입해.
500개씩 백령도 갖다 배치를 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 백령도에다 배치를 하고서 이제 실전에 이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눈이 캄캄했겠죠. 이게 무슨 전용 가공 기계로다가 가공한 것도 아니오. 도면이 있어가지고 도면에 맞게 한 것도 아니오. 뭐 얻을 때는 정말 수가공하다시피 해서 만드는 화포가 열문인데 내 새끼 같은 화포인데 이거 전투장에다 투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사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 부대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포 놓고서는 멀쩡하게 있을 수는 없고 사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사격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된 포를 가지고 군에서 사격을 하니 뭐 놀랄 일이 생긴 거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복잡기에서 기름이 샌다. 탄피가 제대로 방출이 안 된다. 3번째는 가신이 파손됐다. 근데 이제 쭉 KH-179 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좀 어렵게 해왔는데. 근데 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자료. 미국의 기술 자료는 완전히 완전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도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조립하는 시공국, 생산하는 장비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완전하게 들어있는 세트인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보고 역설계를 했으니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누구나 개발자도 그렇고 또 제작자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술이 철질하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2번째로 화포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용 장비가 전용 기기가 있어야 되겠다. 뭐 포신이 되든 주택복잡기가 되든 정밀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절실하게 느꼈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할 수 있다는 정신 또 이런 고난을 겪고 딛고 일어서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임무를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 이런 것들은 그 개발자나 제작자나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력의 문제.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과연 화포를 제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도 이제 들어섰을 텐데요. 문상규 의원님, 이 당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이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74년 12월 달에 이제 철수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이문인가를 다시 이제 어떻게 손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어거지로 봤죠. 어거지로 봐가지고 75년 11월 달에 다락대에서 이제 보안 시험을 했습니다. 예. 보안 시험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포신 2문이 다 포미안이 깨져 도망갔습니다. 그 100km나 되는 포미안이 깨져가지고 후방으로 한 50m 정도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같은 날 106mm 무반동총을 또 옆에서 또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105mm가 깨지고 그 혼란 중에 106mm도 시험하는데 106mm도 완전히 깨져가지고 파편이 산산사방으로 터져가지고 정말 사람 안 다친 게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75년 11월 달에 그런 난리를 겪으니까 도저히 이제 이건 뭐 방법을 달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국가안에서 이제 미 방산 기술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6년 1월 19일 날 미 포신 만드는 데하고 주택복잡기 및 포감 만드는 데에서 합쳐가지고 5명의 방산 기술자가 1월 19일인가 와가지고 한 달 반을 국내 전반적인 방산업체를 다 일일이 방문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또 도면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포신 제조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달만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우리라고 얘기할 적에는 너희는 요것만 수정하면 돼, 요것만 수정하면 돼 하고 좋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 미 8군 사령부에 보고한 거는 2단 이상 들어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미 8군 사령부한테 건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진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이 돌았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한미 양국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을 텐데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후속 그래서 조치였나요? 어땠습니까? 도면을 역설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건 도면 자체가 좀 미진했고 뭐 신격 방법도 미진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군원포에 관련된 TDP라고 테크니컬 데이터 패키지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제작 도면, 칭호구 도면, 부품 검사 게이지 도면, 뭐 또 이 작업 공정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일체를 이제 한국한테 인계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화포 제작업체, 뭐 포신 주택복적이 포가 제작업체에 진짜 황골 탈퇴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을 이제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차원 시설에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이제 대한중기 기아기공 포가 제작업체. 그다음 주택복자기는 이제 대동중공업이 진주에 그냥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화포 관련 제작 시설이 이제 황골 탈퇴하는 그런 기술적인 혁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 결과 1년 동안 이제 모범 생산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요. 황 박사님. 예.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모범 생산이라고 하는 게 좀 낯선 용어인데, 요거 용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105mm 국사포 시제 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물론 좌절이죠.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시에 개발자나 제작업체나 다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감한 도전 정신들이 있었고, 또 상부 지휘부에서도 그냥 앉을 수는 없다. 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 결심이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도전하자 하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간의 자료 교환 협정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자료를 그러면 주마, 지원해 주마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냥 그 팀이 그냥 가는 건 아니다. 인적 쇄신을 요새 말로 하면 인적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임자 그리고 그 공학도들을 새로 신규 모집을 해서 보완을 합니다.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이 말은 앞에서 105mm 처음에 개발할 때 시제 개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지원해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전용 장비를 지금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5mm 곡사포를 시제를 하는 것이 1년 만에 끝을 맺습니다. 1년 만에 만들어진 것은 105mm 곡사포 기술 자료 도면에 완전히 합치되는 그런 화포를 시제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모든 방산 개발은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다들 봤지? 그게 모범입니다. 모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범 생산이라는 말을 당시에 써붙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105mm 곡사포에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범 생산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롭게 태어났고, 그것은 지금의 창원공단을 현대화로다가 이끌어가는 요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모범 생산이 또 담고 있는 단어 속에 또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 의원님, 이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이제 155mm 이제 이 곡사포를 한참 이제 개발하려고 했었을 때요. 이 세계적으로 이 화포 개발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었는지 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세계 2차 대전이 결국은 일본의 원자탄 투하로 종말을 맞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화포의 시대는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한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6.25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다시 이제 화포의 사거리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성이 강조됐고, 그래서 소련에서 먼저 1954년도에 사거리 27km 나가는 화포가,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에서도 이거 화포 사거리 연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구라파에서 생각하는 건 이거 단독으로 하면은 탄핵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이태리 이 4개국이 그 합쳐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 추진된 155mm로 이제 중심으로 포와 탄약을 개발해 나가는데, 미국은 헬리콥터 공수가 가능한 견인곡사포와 자주포 두 가지 형태로 간다. 근데 구라파 쪽에서는 헬리콥터 공수는 필요 없다. 자주포를, 아니, 견인곡사포를 좀 더 핸들링하기 쉽게 보조 동력장치를 붙인 그런 견인곡사포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질 않아가지고 구라파는 구라파대로 3개국의 공동개발로 갖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뭐 M198이 1977년도에 개발 완료됐고, 영국, 독일, 이태리도 비슷하게 이제 같은 시기에 완료되는데, 중점은 탄핵 호환성은 보장이 돼야 된다. 탄핵 호환성을 보장하려면은 포신의 약실 최적, 최종 포구 속도 이런 거는 일치가 돼야 된다는 합의가 체결이 됐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화포인 경우 탄핵 호환성은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해서 그 세계적으로 전부 다 사거리 30km 나가는 견인곡사포가 1977년도 그 중에 이제 개발이 완료됐었습니다. 자, 이제 KH-179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우리나라가 이제 155mm 곡사포를 독자 개발을 이제 결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공동 개발 제의를 거부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화포의 생산 기반 토착화가 이루어지고 구형 화포의 성능 향상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이 검토됨으로써 78년 3월 육군에서 M114A2 성능 개선 사업이 소요 재개되었으며 동령 12월에 한미 공동 개발을 전제로 개발 과제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9년 6월 미국의 그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후 우리의 화포 제작 설계, 시험평가 능력을 점검하고 미국의 과다한 기술을 요구, 당시 뭐 240만 불이고 개발에 따른 미국의 전반적인 책임 회피, 또 하나 문제는 시제 제작 및 시험평가를 미국 내에서 꼭 실시를 해야 됐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이게 차후에 중요한 지적 소유권 분쟁 우려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의 개발을 거부하고 국내 단독 개발로 돌입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이 됐군요. 네. 이제 문 의원님 이제 한번 전체 이제 돌아보면서 그 KH-179를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그 포신 뭉치의 설계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M114A2의 포신은 약실 압력이 사기용 압력이 4만 psi이고 네. 견딜 수 있는 압력이 4만 7천입니다. 그런데 179인 경우 4만 9천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만 7천이니까 이게 못 견디죠. 내기 힘들어하고 또 이제 추후 새로운 탄약이 나왔을 때는 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긴 가공이라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긴 가공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해서 열박음 그 포신 하나를 두 개 열박음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수축되고 외부는 인장을 받아가지고 전체 벽 두께에 걸쳐서 균일한 힘을 받도록 유지하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미국은 그 기계식 방법으로 자gin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신 내경보다 약간 굵은 맨드레를 기계적으로 강제 삽입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폴 벽 두께의 한 60% 정도까지가 탄성 압력 한 단계에 도달하고 하는 거고, 구라파에서는 이걸 유압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미국하고 완전히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독일에서 그 자긴 강구기를 독일에서 도입을 했고 KH-178 기술을 독일에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 자긴 가공 기술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M114A2의 포열은 4만 7천가 psi까지 견딜 수 있는 이거를 약실 압력을 11만 5천 psi까지 견딜 수 있도록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증대시켰죠. 주택복잡인 경우에는 이제 주택력이 문제입니다. 폭우 속도가 늘어나고 추진제량이 13파운드에서 20파운드 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격 후에 폭우에 걸리는 리콜 모멘텀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것이 그냥 계산적으로 하면 1.7배 증대하게 되는데 이 폭우에다가 제택이라는 것을 장치로 하면은 추진 가스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제택이가 방해를 하니까 그 주택력을 감소시켜 주는데 이렇게 되면 리콜 모멘텀이 한 1.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신 뭉치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복자할 적에 복자의 질소 압력을 좀 높여가지고 복자가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등등 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점선은 114A2의 선도고 이 실선은 KH179의 주택력 선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크기는 약간 적어졌는데 이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거의 1.1배 정도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려면 시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5차를 거치면서 수많은 시험을 해서 주택로또의 유로를 조정해가면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가는 이 포가에 걸리는 힘은 원천적으로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신 뭉치가 길어지고 무게가 증가되니까 이 고조장치의 불균형 모멘트가 굉장히 커집니다. 고조장치의 불균형 모멘트는 한 2.5배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향장치의 불균형 모멘트는 한 7배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프링식 평형장치를 이제 유기압식 평형장치로 바꿨고, 또 하나 이제 포진장치가 무거워짐으로써 사격 시에 이제 포가 출렁출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아무리 모험 장치를 했지만 역회전 될 수도 있고 그런 등지 때문에 이제 크라체 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포신의 사격간의 포신 운동을 방지했고, 그 다음에 포가 장치도 이가 엄마라서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124A2는 이제 중앙에만 상하모 포가의 분리 장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접시 스프링을 사용해가지고 상하모 포가 전반적인 걸린 롤라 베어링을 사용해가지고 원활한 방향이 유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 좀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을 또 이제 겪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 말고도 또 KH179의 기술 시험도 이 버금가게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2번에 거친 쓰라랭 경험을 했습니다. 백령도에서 문제, 또 75년 11월 달에 포면이 깨지는 그런 문제를, 이 문제가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거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이런 밑거름에서 이렇게 스타트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포 개발 때 적용하는 장비 시험 절차서라는 게 있습니다. 포신 뭉치, 마운트, 주택복잡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속도, 압력, 또 모션 이런 걸 전부 다 계측을 해가지고 확인해서 아주 탄탄하게 우리가 짚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100여 발 정도 쏘면은 이게 약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육안으로 잘 안 보이지만 내부가 보면 히트 크랙이 발생이 됩니다. 이 히트 크랙이 발생된 거를 갖다가 유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하면 되는데 이 3개를 시험을 해서 이 포신을 깼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15,900발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TM에는 10,000발로 평가를 해서 실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생산업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한순 주인님, 이제 국내 기술로 이제 포신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포신 제조 공정을 한번 설명드리면은 포스코에서도 아변 단조를 한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단조비도 물론 보면도 단조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다 거쳐서 한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특수 가공 공정을 보면은 현재 디포라는 공정이 있죠. 포신 전체가 소재 상태에서 인발 상태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게 나오는 발생되는 칩이 한 2.5톤이 나옵니다. 구멍 하나 뚫으면은 제일 초로 보신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특수 장비들이 이번에 교체를 싹 다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호닝도 있고, 라이프링도 있고, 강선을 강화하는 강선, 이것도 싹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제조 공정을 거치는데, 이 자기인 가공이라는 특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개발 당시에 맨들이라는 그 안에 압을 이렇게, 채워주는 맨들이를 하고 스틸링인데 이게 아마 폭파 소리가 저희 회사, 내부에 전 사원이 뛰어올 정도로 그 폭파 소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있고 모니터를 보고 직접 작업을 하는데 그 폭파 소리에 해가지고 개발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추진 장약에 발화시 발생하는 고온고압에 의한 발생되는 내경의 폐임 현상, 약실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전 부위에 K2 같은 경우는 도움을 다 하고 있는데 요 179 같은 경우는 약실 부위만 압력이 많이 발생된 약실 부위만 그럼 도움을 하고 있죠,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이거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도움의 기술, 자기네 기술 이게 결국 지금 K9 자주포와 K2 전자포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아마 원동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재율 주인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이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이 개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죠. 예, 많죠. 예, 이제 화포는 이제 사거리나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이 개발 시험도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품질 보증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생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택복잡의 뭉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그 당사에서 환경에서는 그때 당시 환경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 뭐냐면 항원 청정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 항원 청정실에서 가공도 하고 그다음에 조립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의 정밀도가 이제 그 설계한 그 부분을 기능을 유지하려면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족을 하려고 하면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작동을 하는데 그 주택복잡의 성능 중에서 그 누기가 없어야 되고요. 누유가 없는 상태에서 작동 시험을 하는데 그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품질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KH179의 수출 성과가 또 궁금하거든요. 예. 생산에서는 이제 어느 만큼 또 성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할 텐데 좀 말씀 주시죠. 양산을 지금 83년도 이후에 지금 착수를 해서 90년도에 그 동남아와 그 중동에 그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다시 동남아 국가에서 105mm 하고 국사포를 함께 지금 현재 활발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무기하면 주로 미국, 그다음에 뭐 캐나다, 독일 그런 데서 좀 경쟁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한국산 무기의 그 우수성이 검증되어서 동남아 및 그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당사의 국사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도 서서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 말씀을 이제 그 두 분 황영웅 박사님하고 우리 문 의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의 화포 개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상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화포 분야는 민수 소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가 소유만 있고. 그래서 이런 지금 과거 이게 쭉 보면, 이런 국가가 화포 분야는 선도적으로 이끌었을 때만 이게 유지가 되지, 국가에서 그냥 업체에다가 100% 방임을 해버리면은 얼마인가 가져가서 금방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화포 분야 연구개발 조직은 항상 지금 국가기관에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께서. 화포 KH179다, 뭐 178이다 다 통틀어서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기술입니다.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기술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자료가 있고 기술 인재가 있습니다. 기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할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기술 인력은 늙어갑니다. 늙어가면 퇴출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료보다도 머리를 가진 기술 인재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무기라는 점에서는 인재들을 귀하게 느끼고 인재들을 길러서 쓰는 그런 풍토가 더 발전되고 배양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105mm에 이어 155mm 견인 곡사포까지 개발하면서요. 자주국방의 포문을 연 한국 방위산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주포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